여러분, 아직도 정부가 하는 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는 환율이 서학개미들이 주식을 많이 사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석유 많이 써서 대금 결제에 달러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환율이 튄 거 같으시냐고요? 정말 아직도 대기업들이 외화 벌어와 놓고 환전 안 하고 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거라고 믿고 계시냐고요? 진짜로 환율이 서학개미, 석유 사용량, 대기업들 때문에 미친듯이 오른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아직도 이런 뉴스 내용들을 철석같이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순진하다 못해 너무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 정부가 하는 말, 언론에서 나오는 말, 전문가란 사람들의 의견,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만 그냥 그대로 믿고 생각이라는 걸 멈추고 계시니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도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대로 함께 살펴보자고요. 일단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랐던 그때 그 폭등을 아직도 아파트 분요의 담합, 부동산 스타 강사의 펌핑,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모략,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자산의 가격, 모든 재화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기본 원리이자 핵심 중의 핵심인 수요와 공급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다. 부동산은 싹 다 거품이고 투기꾼들이 갭 투자해서 그런 건데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 이런 얘기 분명히 하실 테니까 제가 일단 다시 환율 얘기로 넘어가서 설명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걸 서학개미들 때문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이건 좀 짜치죠. 정말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 많이 사서 그런 거면 유럽 주식은 사지도 않았는데 유로는 왜 오릅니까? 영국 주식 안 샀는데 파운드화는 왜 올라요? 싱가포르, 홍콩, 태국 주식들도 싹 다 매집하는 동남아 마니아 개미들이 많이 있었던 건가요?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이런 건 그냥 핑계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영향은 있겠죠. 아주 조금이라도.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 대세에 지장이 있는 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 달러는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증가, 유로나 중국 같은 다른 통화권 국가들의 탈달러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금리 인하까지 시작되다 보니까 중국, 영국, 유럽, 호주, 일본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해 빠진 미국 달러에 우리나라 원화는 더 미친 듯이 약한 거죠. 근데도 이걸 서학개미 탓하고 석유 사용량 탓하고 해외 수출 대기업 탓한다고요? 이런 마녀사냥을 여러분은 진짜 믿고 계십니까? 제가 보여드린 각 국가별 환율 현황을 쭉 설명 듣고 나니까 뭔가 정부와 언론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싶으시죠? 그쵸?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유를 어렵게 찾지 마세요. 정부와 언론은 진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한 경제의 기본 개념, 수요와 공급, 이걸로 보면 원화가 왜 약할까요?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럼 공급은 왜 많아졌죠?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으니까요. 이건 M2 공급량, 그러니까 그동안 풀린 돈의 총량을 데이터로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데 환율이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 공급은 알겠고 수요는 왜 줄었겠어요? 당연히 원화를 계속 찍어내는데 그렇게 자신이 들고 있던 돈이 희석되고 녹아내리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냥 그걸 보면서 가만히 당하고 있겠습니까? 싹 다 녹아내리기 싫으면 희소한 부동산으로 옮기거나 금으로 바꾸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미국 달러로라도 바꿔야죠. 유로로라도 바꿔야죠. 그러니까 원화 수요가 계속 줄고 외환 보유고는 점점 말라가는 거죠. 정부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되는지, 마음대로 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어떻게 되는지,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현상들이잖아요. 부동산 상승도 똑같은 겁니다. 정부가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난 과거에 수요와 공급의 괴리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붙는 상황까지 갔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갭 투자가 가능했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다주택자들이 등장한 거지만 궁극적인 부동산 상승의 이유는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걸 수요와 공급의 개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풀린 화폐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이 연결되는 순간 정부가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화폐 가치 보존을 위해 이동하는 시장의 흐름, 돈의 흐름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엄한 마녀사냥으로 정부나 언론에서 하는 말 믿고 그 집단, 그 사람, 기업들 탓하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멈추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좌든 우든 정치인들과 정부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 국가들이든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놈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마치 해결사처럼 나서는 거예요. 매번 똑같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그 문제의 원흉이어도 늘 국민들, 기업들 탓하는 거라니까요. 자, 앞으로 보세요. 각국 정부들은 좌든 우든 모두가 똑같이 돈을 찍어내지만 그 와중에도 유독 더 돈을 많이 찍어낸 국가가 있으면 그 나라의 환율은 엄청나게 약해지고 그럼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국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는 겁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해외 수입 식자재, 원자재 가격, 즉 생산 원가가 다 오르니까 물가가 시간차를 두고 치솟게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점점 가속화되면 원화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들면서 원화를 다른 자산이나 외화로 바꿔서 자신의 구매력이 녹아내리는 걸 방어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화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은 종이돈보다야 낫겠지만 환율이 폭등하는 상황에선 원화의 운명과 함께 그 가치 하락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나마 희소한 서울부동산이라도 원화 기준 가격이 많이 오르긴 하겠지만 그것마저도 얼마가 올랐든 글로벌 통화 기준으로 보면 결국 거기서 다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결국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국가가 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법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미국 주식 찾아내서 우량주 중심으로 사거나 S&P, 나스닥 지수에 투자해서 야금야금 인플레이션 방어했더니 이제 와선 서학개미들이 환율 상승의 주범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해외 주식 양도세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 이미 몇 달 전부터 비트맥시들이 다 했던 얘기 아닙니까? 다 경고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대로 뉴스에 나오죠. 그러면서 슬슬 간보고 있습니다. 또 잡다한 거 다 정리하고 똘똘한 서울부동산 매수해서 화폐 가치 하락하는 거 막아놨더니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죠. 자기들 허락 없이는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보세요. 결국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가 됐든 정부가 만들어낸 화폐 인플레이션을 피해서 아무리 피난을 가봤자 결국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 발표하고 관련 법안 통과시키는 순간 개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어막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같이 정부가 손쉽게 통제 가능한 자산들은 그냥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 같은 거라니까요. 언제든 때려잡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인위적인 정책들은 결국 모두 다 시장의 역습을 막겠지만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다릅니다. 개인 하드월렛으로 옮겨서 스스로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정부가 함부로 검열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지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증권사 앱을 통해야만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아니라고요. 비트코인은 돈입니다. 비트코인을 내 지갑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으로 옮길 수 있고 개인들끼리 자유롭게 P2P로 거래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 전용 카드로 결제해서 매도라는 개념 없이 증권사나 거래소 통하는 거 없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바로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구의 통제와 검열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래되며 자신이 모았던 소중한 돈의 가치를 화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대상을 우리는 진짜 돈, 건전한 돈, 사운드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부 마음대로 언제든 찍어낼 수 있는 짝퉁이 아닌 진짜 돈입니다. 비트코인은 화폐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재산을 빨대 꽂고 쪽쪽 빨아가는 그런 나쁜 돈이 아니라 그걸 막아주는 건전한 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끝없이 반복되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어떤 정치 집단이 권력을 잡든 무조건 나타날 이 보이지 않는 금융 억압으로부터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트코인에서 그 해답을 찾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회사를 가고 가게를 출근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죠. 근데 한 번쯤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번 이 돈은 진짜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아끼고 모았는데 왜 집값은 그것보다 더 오르고 외식값은 점점 비싸지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허무한 기분이 들잖아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쓰는 돈, 즉 법정화폐는 그 설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황당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비트코인 서적인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는 이 지점을 정확히 집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화폐가 중앙은행과 정부, 은행이라는 삼각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며 정부는 국채를 찍어서 빚을 지고 중앙은행은 그걸 사서 돈을 찍어내고 은행은 그 돈을 이용해서 대출을 확대하니까 이 흐름이 반복되면 될수록 시장에 돈이 넘치고 그 결과로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즉 돈의 가치가 희석되는 구조라고 이 책에선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현금은 무언가를 사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녹아내리는 얼음 조각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녹는 걸 피하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산을 찾게 되죠. 부동산, 주식, 미술품, 그리고 이제는 비트코인이 대안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마 비트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이 책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물음들에 대한 답변을 왜 오늘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지, 언제, 얼마나 사는 게 효과적인지, 어떤 마인드로 사고 그럼 비트코인이 바꾼 미래의 모습은 어떨지를 차분한 어조로 아주 읽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아직도 비트코인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누구나 비트코인 입문 시절에 한 번쯤 해봤을 법한 뉴스에 계속 등장했었던 궁금한 이야기들, 이게 맞는 건가? 하고 의구심을 가졌던 내용들을 각 챕터별로 나눠서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많은 비트코인 자료를 정리해주시고 비트코인 소셜 레이어, 즉 BSL 단체를 통해서 많은 비트맥시 분들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는 한국의 대표 비트맥시인 아토믹 비트코인님이 추천사를 쓰셨다는 점인데요. 추천사의 내용 중에 이 책의 3장 비트코인은 어떤 마인드로 사야 할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간략히 언급하셨는데요. 저도 이 책에서 이 부분이 가장 재밌었던 내용이라서 아토믹님의 추천사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는 단순한 재테크 책이 아닙니다. 마치 오랜 비트코이너 친구가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책입니다. 특히 비트코이너와 가까이 지내라는 문장은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몸소 느낀 진리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는 제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됐습니다. 저는 이 추천사를 통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시간 선호를 낮추십시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조급해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제가 비트코인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묵묵히 매수하며 차분히 시간을 쌓아가는 과정은 삶의 리듬을 바꿔줍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족에게 더 신경 쓰게 되고 나 자신을 둘러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나를 바꾸고 가족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런 단순하지만 강력한 삶의 리듬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었습니다. 아마 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 분들은 아토믹 비트코인님의 이 내용에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보유한 지 4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만들어준 큰 규모의 자산이 삶의 여유를 주고 그 여유가 하루하루 살기 급급했고 가족들과 자신을 뒤돌아볼 틈도 없이 살며 맨날 정신없어 보이고 얼굴은 피곤해 쩔어있고 그 스트레스를 야식과 술로 해결하다가 몸무게만 잔뜩 올라버리면서 각종 성인병이 생기기 시작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생활습관과 사고방식을 갖게 해주었다는 걸 많이들 공감하시죠? 저 역시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며 자산 규모가 커지는 걸 경험하면서 무조건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와이프와 자녀에게 더 애정을 쏟게 되고 그동안 바쁘다고 챙기지 못했던 양가 부모님들께도 더 진심을 다해 효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툭하면 짜증나던 일상에서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니까 웬만한 일들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부서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면서 평온한 마인드와 표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결국 이 모든 변화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낮은 시간 선호를 배우고 그 가르침을 오랫동안 실천하면서 삶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지니까 더더욱 시간 선호가 낮아지는 궁극의 선순환 구조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생각보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안 해본 사람은 진짜 몰라요. 많은 대중문화 평론가들이 유튜브와 유튜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올리는 컨텐츠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그 채널의 질을 보려면 어떤 구독자들이 있는지 댓글창을 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채널에 모여서 많은 댓글을 주시는 수많은 구독자님들을 정말 리스펙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소중한 내용들을 남겨주시고 소통해주시는 게 늘 감사하고 제가 채널을 그래도 나름 잘 이끌면서 비슷한 분들을 모은 게 아닐까 하는 뿌듯함도 느끼고 있는데요. 저의 이 생각과 비슷한 내용이 이 책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의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맹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3번 이세했던 이야기처럼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결국 주변 환경이 결정한다면서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위엔 지금 어떤 투자자들이 있는지 묻습니다. 만약 온통 알트코인어들 뿐이라면 거긴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넘쳐날 거고, 이건 AI 코인인데 이번엔 10배 간다더라, 유명인 코인이 떴으니까 이번 주 안엔 타야 한다더라, 이런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게다가 수익 인증까지 했다면서 도파민 자극하는 얘기만 맨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13,000개가 넘는 쉿코인들 중에서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역사는 지금도 말해주고 있죠. 모든 알트는 비트코인 대비 0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걸요. 주변에 알트코인원들만 가득하면 맨날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백서도 필요 없고 기술도 필요 없고 10분이면 만드는 스캔 같은 코인들에 그냥 유명인 이름 하나만 갖다 붙인 것들에 불나방처럼 달라붙어서 그들과 함께 자신의 도파민만 하루 종일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이너들은 다르죠. 그들은 비트코인의 본질을 봅니다. 이게 단순한 가격 상승의 수단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 정확히 깨닫고 있고, 인플레이션 시대의 통화의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화폐 혁명, 그리고 희소성과 검증 가능성을 갖춘 디지털 시대의 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트코인 외에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려고 한다면 누구 곁에 있어야 할까요? 내 주변이 온통 알트코인어 뿐이라면 본인도 어느 순간 그들과 똑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단기 수익에 눈이 멀고 원칙도 잃게 되고 결국 도박판의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자신을 보게 되겠죠. 하지만 비트코이너들 사이에 있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소음이 아니라 철학을 듣게 되고 10년을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된다는 거죠. 결국 맹모 삼천지교는 선택의 문제이며, 내가 성장하려면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지 정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비트코이너와 함께하라, 그게 나를 성장시키고 내 자산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챕터 중에 하나는 가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흔히 돈 이야기를 가족들끼리도 잘 하지 않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그건 아빠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넘기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화를 놓치고 사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돈 얘기를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주제에서는 안타깝게도 많은 가족들이 아직도 비트코인을 위험한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도박 같다고 말하고 자녀들은 그냥 신기한 투자 수단쯤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고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식의 차이는 단순히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가족 모두가 함께 비트코인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단지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의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돈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물음의 시작이고,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침식하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그 가문이 제대로 설 수 있고 가문의 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작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구라도 한 명이 가장 먼저 깊게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깨우치는 것부터 시작이겠죠? 그렇게 한 명이 시작해서 비트코인을 주도적으로 모아가는 단계가 지났다면 아마 더 많은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될 테고, 그 단계가 되면 저를 비롯해 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 분들이 했던 것처럼 갖고 있던 소중한 부동산을 팔고 주식을 팔아야 하는 단계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선 무조건 가족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긴 설득과 합의 과정을 겪었지만 꼭 이 단계를 거쳐야만 제대로 된 비트코인 중심의 가족 경제 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가족 구성원들끼리 비트코인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흔들림 없는 투자 철학을 갖고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저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슬기롭게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가족 간의 가치관 공유 핵심들을 포함해서 피와 살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책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는 늘 새로운 비트코인 책을 찾고 있는 오비분들과 이제 막 비트코인에 입문하시려고 하는 뉴비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책에 나온 문구처럼 비트코인을 10년 전에 샀으면 676배고 5년 전에 샀으면 25배 수익입니다. 나중에 역사가 지금 이 순간을 또 뭐라고 기록할지 비트코인을 이해하신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몇 년 후에 미련과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살면서 시간 선호를 낮추고 비트코인을 모아가며 자기 자신과 주변을 보살필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자고요. 아시겠죠? 투자를 진행하다 모두가 패닉에 빠지는 미친 듯한 폭락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봐, 내가 진작에 팔라고 했지. 줄 때 먹고 익절은 언제나 옳다고 했어 안 했어?
암튼 말도 더럽게 안 듣고 고집 피우더니 내가 결국 이 사단이 날 줄 알았다. 장기 투자? 좋다 이거야. 근데 네가 부자야? 돈 많아? 아둥바둥 살면서 무슨 10년 뒤를 얘기해. 순간순간 조금이라도 더 불려가야지.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주변 지인분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자, 어떤 자산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 즉 변동성, 이건 뭘까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이렇게 예민하고 밤잠 설치고 좌절하고 후회하는 걸까요? 자, 여기엔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한번 쉽게 쭉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건 맛있는 냄새가 나지만 깜깜한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자기 생각엔 저 안에, 저 동굴 안에 무언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맛있는 음식과 가족들을 지켜줄 소중한 무기가 있는 것 같고, 누군가 그 안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들이나 그 안에서 만들고 있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리스크는 단순한 용기만으론, 겁이 없다는 것만으론 부족하죠. 그렇다 보니 동굴 주변을 서성이다가 용기 내서 안으로 조금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맹수의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들리면 바로 으아! 하고 다 던지고 뛰쳐나오게 되는 겁니다. 냅다 던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재빨리 도망치는 거예요. 왜? 우리 몸 안에는 인류의 수렵 채집 시절부터 DNA에 담겨 전달된 위험을 피하게끔 세팅된 우리의 본능이 이럴 땐 도망치는 거라고 우리 뇌에게 지시를 내리니까요. 그게 인류의 오래된 생존 방정식이었으니까 그런 본능에 언제든 반응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좋아하는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기 인류에게는 사자를 만나면 도망치는 것이 중요했다.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사자에게 잡아먹혔다. 고통 피하기, 즉 도망치기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다. 도망치기가 얼마나 기묘한 생존 전략이었는지 살펴보면 초기 인류는 숲을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기만 해도 주랭랑을 쳤다. 움직이는 대상은 사자일 수도 사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맹수인지 위험하지 않은 초식동물인지 알아내기 위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었다. 도망의 전략은 생존을 보장해주긴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생존의 급급한 방식으로는 발전이 불가능했다. 초기 인류는 이 같은 행동 방식 때문에 삶을 진화시켜 나갈 수 없었다. 목표에 도달한 적이 없었다. 단지 반응할 뿐 행동하지 않았다. 외부의 상황과 조건들이 그들의 삶을 결정지었다. 그들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었다. 그렇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결정권을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내심을 발휘하는 사람만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기 삶을 주도한다. 외부 환경과 조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유를 누린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오직 생존만이 목표인 사람에게 도망치는 것은 최선의 전략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언제나 만족을 준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그 보상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한다. 도망치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함으로써 만나게 될 미래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제 아무리 훌륭하게 도망친다 해도 결국 도달하는 곳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세계일 뿐이다. 그 세계는 제 아무리 멋진 변명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삶을 가두는 감옥일 뿐이다. 여러분, 이처럼 매번 도망치는데 급급하고 단 한 번도 공포의 순간 대하락장을 온몸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원래 자신이 생각했던 투자의 원칙, 적립식 매수를 꾸준히 이어간 사람은 그 공포의 순간이 지난 이후 다가온 과실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고 그 성공의 경험은 자신의 투자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준다는 걸 잘 알게 됩니다. 하지만 매번 리스크를 줄이겠다며 어렵게 발견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좋은 자산들을 언제든 던져버리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공포라는 시나리오, 탐욕이라는 시나리오의 틀 안에서 계속 갇혀 지내면서 진짜 투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른 채 오늘도 본능에 이끌려서 행동하고 대폭락 구간엔 던지고 급등 구간엔 늘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하겠죠. 소나기는 일단 피하는 게 맞지. 야, 그걸 왜 다 막고 있냐? 차트에 다 나와 있는데 눈에 다 보이는데 그걸 안 피하고 그냥 맞는다고? 그건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나중에 다시 사면 되잖아. 이렇게 언제든 도망갈 생각, 언제든 자신의 생각대로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공포의 순간 동굴을 뛰쳐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 변동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유동성이 몰리고 시장의 심리가 요동치는 구간이 오면 위든 아래든 변동성은 커지고 사람들은 그 구간마다 공포와 탐욕의 순간들에 후회와 환희를 반복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만드는 자신의 단기적인 자산 가격의 변동에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급등하면 급등하는 대로, 폭락하면 하는 대로 변동성이 만드는 단기적인 수익과 금액은 언제든 연기처럼 왔다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연기들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수증기로 떨고 차곡차곡 모인 그 물방울 엑기스만이 진짜라는 마인드로 차분하게 투자의 변동성을 바라보며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번엔 제가 자주 영상에서 언급했던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나온 멋진 내용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나 주택, 음식, 휴가의 대가는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이 왜 훌륭한 투자 수익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기를 쓰고 피하려고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성공 투자의 대가는 당장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표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구서 지급 기한이 도달해도 좋은 것을 얻는 데에 대한 수수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뭔가를 잘못한 데에 대한 벌금처럼 느껴진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는 것은 괜찮지만 벌금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통범칙금이나 국세청 과징금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나의 부가 감소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 감소가 벌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의 벌금을 피하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중요하다. 시장 변동성을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처럼 생각하자. 이렇게 사고하면 투자 결과가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다. 나는 내 돈의 20%를 잃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특히 20% 하락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초보 투자자에게는 2배로 힘든 일이다. 그러나 변동성을 수수료라고 인식하면 모든 게 달라 보인다. 디즈니랜드의 입장료는 $100다. 대신 아이들과 잊지 못할 근사한 하루를 얻는다. $100를 벌금이나 벌이라고 느낀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수수료를 낸다는 점이 분명할 때는 수수료가 가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보인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에서 변동성은 거의 언제나 수수료지 벌금이 아니다. 시장 수익률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장 수익률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대가를 요구한다. 이 수수료를 내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디즈니랜드에 가라고 강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입장료가 $10 정도인 동네 행사에 가거나 아무 돈도 내지 않고 집에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고도 여전히 좋은 시간을 보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통은 지불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수수료는 현금이나 채권 같은 값싼 공원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입장료다. 요령은 시장 수수료가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지불할 가치가 있는 입장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럴 만한 가치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디즈니랜드에 비가 올 때도 있다. 그러나 입장료를 벌금이라고 보게 되면 절대로 이 마법을 즐길 수 없다. 대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값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다면 우리들의 장기 투자 여정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변동성과 이를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심리를 장기 투자라는 놀이공원에 들어오는 변동성이라는 입장 티켓 값이라고 깔끔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느끼게 될 미지의 동굴이 주는 두려움을 도망가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모두 성공 투자의 수익으로 치환하자고요. 왜냐? 그게 본능을 누르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며 대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위대한 투자 결과를 만드는 길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